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KBS 국악관현악단이 유엔 무대에 섭니다. 지난 2002년 이후 13년 만의 뉴욕 공연인데요. 특히 한인 국악 애호가들을 위해 뉴욕 카네기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의 상징인 유엔 총회장에서 KBS 국악관현악단의 특별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뉴욕 아리랑,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유엔을 찾습니다. 광복 70년과 유엔 70년을 공동으로 같이 축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으며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가 돼서 10월 23일 날 유엔에서 1차적으로 먼저 공연을 하고요. 유엔의 날에 맞춰서 진행될 이번 공연은 오는 23일 각국 유엔 대사와 외교 관계자를 초청, 한국의 소리로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을 위해 오는 24일에는 카네기홀에서 무료 콘서트를 갖습니다. 그때 광복을 기억하시고 그 경험하신 분들도 여전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과 같이 공연을 23일 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행사의 주인공은 역시 교민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 광복 70년을 기리는 행사 무엇보다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KBS 국악관현악단의 이준호 상임지휘자와 총 52명의 연주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과 국악소녀 송소희의 협연, 그리고 K-팝 한류 열풍을 이끄는 가수 다비치의 특별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의 라이브 연주가 이제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피아니스트 랑랑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랑랑이 협연하는 이제 그런 파트들도 구성이 돼 있고, K-팝을 조금 국악에 녹여보자라고 해서 다비치 듀오, 여성 듀오 다비치도 같이 그 국악관현악단 반주에 맞춰서. 한국방송 KBS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흥과 멋을 신명나게 들려줌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한국 문화의 신선함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등 한국의 국경일은 해외에서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주미 한국 공간이 이 국경일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의미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자, 어눌하지만 또박또박 말하는 한국어에 폭소가 터져나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해운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로보 호텔에서 남자 4명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한글이 탄생한 배경과 그 독창적 우수성에 대한 진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특수성을 알고 나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매년 한글날에 이 특수한 문자의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매년 1000여 명 이상 한국어 수강생을 배출하는 문화원내 세종학당은 매해 한글날이 되면 이렇게 대회를 통해 외국인 수강생들에게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천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LA 총영사관 관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 영사들과 주재원, 정치인, 그리고 LA와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 단체 인사들이 초청된 VIP 행사. 주미 대사관이 한민족 건국 기념일에 치러온 이 네트워크 교류 행사를 올해는 LA 총영사관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제품도 홍보하고 또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광 팜플렛도 갖다 놨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행사가 열린 관저 마당 앞에는 한국 기업들의 상품 홍보 전시관도 설치됐습니다. 행사 이후 만찬은 전통 한식을 체험하는 기회로 또 개천절의 의미를 몰랐던 2세 한인 정치인들에게는 한민족의 문화 역사를 홍보하는 기회도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소형 무인기 드론의 공항 인근 비행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한 항공사진 전문 업체에는 공항 근처에 드론을 띄우다가 자그마치 190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노승욱 기자입니다. 상업용에서 개인 취미용까지 미국 드론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제재 행위는 아직 미흡한 상태. 오늘 의회에서 벌어진 공청회에서는 드론의 공항 인근 불법 비행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They do have batteries in them, and these are dense, heavy metal pieces that will wreak havoc on aircraft. When it hits a transport category aircraft, when it hits one, there's going to be a significant event. 시카고의 한 항공사진 전문 업체는 허가 없이 드론을 띄웠다는 이유로 사상 최대 금액인 1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In the case of the penalty that went out yesterday, it was 1.9 million. It involved dozens and dozens of flights over heavily populated area. 하지만 불법 비행이 발생해도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 드론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뿐더러 소유자 등록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국은 새로운 탐지 기술을 도입해 불법 비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Deploys a technology at airports that allows you to survey the area within 5 miles of the airport and detect radio signals, and it's one of a variety of technologies that we're looking for to detect drones in the airport environment. 현재 소형 드론은 공항 5마일 이내 지역 400피트 이상 항공에서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초유의 유엔 뇌물충은 파문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뉴욕 검찰이 수사 확대 방침을 굳혔고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들여왔던 유엔 개혁도 빛이 발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박대석 특파원입니다. 마카오 중국 업자들한테 13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원을 받은 존 애쉬 전 유엔 총회 의장을 구속 기소한 뉴욕 검찰. 이번 사건에 뉴욕은 물론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등 미국의 반부패 사법기관이 총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은 이제 시작이라며 수사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만연한 부패가 유엔까지 번졌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체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뇌물을 뿌린 마카오 부동산 업자가 미국에 들여온 현금만 수백만 달러라면서 돈 받은 공직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속된 존 애쉬의 뇌물 사용처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59,000 on a single order of custom-tailored suits, $54,000 for a pair of Rolex watches, and $40,000 to lease a new BMW. 역대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연루된 이번 사건은 이달 말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으로선 대형 악재입니다. 취임 이후 줄곧 유엔 개혁을 주도해온 반기문 사무총장의 리더십도 상처 입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스캔들이 투명성을 다짐해온 유엔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신흥국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업 도산과 자산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적인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경고인데요. IMF는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뤄줄 것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신흥국들이 3조 달러, 우리 돈 3,500조 원가량 과다한 빚을 지고 있고 이 초과 부채가 세계 경제 위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연차 총회 개막을 앞두고 내놓은 경고입니다. IMF는 특히 신흥국 가운데서도 정부 관련 기업이 많은 중국에 주목했습니다. 저성장 속에 과다한 빚을 진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게 은행들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가 재정까지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any firms in emerging markets more susceptible to economic downturns
and emerging economies more exposed to capital outflows and to deteriorating asset quality.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변동성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선진국들로도 번져갈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짐이 돼 있는 우리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IMF는 이런 위기 상황이 미국의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미뤄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순방차 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현 단계에서 가장 핵심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중국에 가서도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발한다면 국제사회의 중대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대신 다른 길을 택한다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Further violations will result in significant measure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must understand that that is exactly what will happen.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북한이 먼저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답하고 이란 핵협상 타결을 유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의 자구책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partners will have to continue to take steps to defend ourselves. And that means additional defensive measures. 중국 내 서열 5위인 류인산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논의할 핵심 내용이 바로 북핵 문제 등이라고 블링컨 부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오는 16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관해 외교부와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한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TPP 문제가 북한 문제와 더불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 없는 무인 자동차를 상품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도요타가 무인 운전 시험 모델 차량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새로 선보인 무인 운전 자동차입니다. 도쿄 도심 고속도로에 진입해 운전자가 핸들을 놓은 상태에서 시속 80km로 자동 주행을 계속합니다. 추월이나 분기점 합류, 가속과 제동 등 운행 중의 복잡한 기능을 운전자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해냅니다. IT 技術も必要になってきますので、様々なところと連携しながら進めていきたいと。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무인 자동차 개발을 선정한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차세대 제품을 세계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2020 Tokyo, self-driving cars will be running around. 일본뿐 아니라 세계 자동차 업체와 정보통신 기업들은 지금 차세대 무인 자동차 개발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선 무인 자동차가 2020년 실용화를 시작으로 2035년엔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자동차의 실용화를 위해선 안전성을 보장하는 고난도 기술 개발과 함께 사고 책임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헬스케어 업종이 반등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8원 6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